인데 이걸 이제 중국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원래 우리가 천원지방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에 제를 지낼 때는 원형 재단에다 제를 지낸다. 이게 두 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끝까지 보면 삼원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삼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단을 보여주는 곳은 어디냐면, 재단을 보여주는 곳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재를 올릴 때는 반드시 제천단을 쌓았는데 하늘에 상징하는 원형의 삼신상제님을 뜻하는 3단으로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단으로. 그거의 원형이 어디냐면, 아까 그 여신묘는 한 이 위쪽쯤에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이 위에 보면 여신묘가 산 위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 우화량의 천재단이 나옵니다. 천재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 옆에는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천원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거를 원형을 복구를 해보니까 우화량의 원형 재단은 이렇게 되더라. 3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원통형 토기가 있습니다. 원통형 토기가 있고요. 그래서 강화도 우리 만이산 참성단도 보면 천원 지방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죠. 예,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1897년에 원구단에다가 하늘에 계신 황천상제를 비롯한 신이들의 이제 제를 지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구단에서 제를 지내고 위패를 갖다 황공호라고 하는 곳에다 여기다 모시게 되는데, 여기는 이 싹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조선 호텔을 지었잖아요. 조선 철도 호텔을 여기다 이렇게 짓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지금은 요것만 이렇게 황공호만 남아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요것만 남아있죠. 이런 어떤 원형재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국의 천단공원을 가보시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천심석이라고 있고, 거기에서 둘레를 보면 이렇게 9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9개로 그 다음 단계는 18개, 그 다음에 27개, 36개 이렇게 해가지고 9번째 단계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있죠. 8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끝은 81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8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이족은 보면 이제 삼수 문화 체계에서 가장 분화되어 있는 게 9981, 4 곱하기 3은 99. 그래서 우리는 구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이족의 천부경의 구조를 보면은 8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둘레에는 뭐냐면 마디가 81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소떼 같은 소떼, 하늘과 소통하고자 하는 소떼의 모습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러시아 저 위쪽으로 가면 사공화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소떼가 있고 금줄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샤만이 있어요. 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러시아 상하공화국은 그 자신들의 유래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발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하이 왕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발해예요. 그래서 발해가 멸망하고 위로 올라가서 가장 추운 곳으로 간 게 상하공화국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추웠을 때 그때 여기는 영하 65도 정도 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비슷한 것이 이제 바이칼 호르도 가면은 이 13개의 샤만 세레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벽화 이제 뒷부분에 또 하실 거라서 고구려 벽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마차도 있고, 이제 수레바 귀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국가를 합창하는 사람이 무지개 합창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22개국의 나라들을 모았습니다. 나라를 모았는데 그냥 뭐 22라고 하는 거에 생각이 나는 거죠. 꼭 이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있었죠. 22개국의 어린이들이 레인보우 합창단으로 해서 다문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백제에 22담로가 있었어요. 22담로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담로를 보면은 이제 백제가 해외를 경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까지도 여기 이제 담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군현제도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에 나오냐면 뭐 양직공도라든지 양서 백제전, 이 양서하는 이 나라가 백제와 동시대의 나라잖아요. 동시대를 살았던 짧은 뭐 100년을 살았나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보면은 이 백제는 담노가 있었다. 담노는 중국의 군현과 같다. 그리고 읍을담노라고 하는데 중국의 군현과 같다라고 해서 양서나 양지궁도 그 뒤에도 이제 담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담노가 이런 지방행정의 군현 제도로서 대륙 백제 땅에 해양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담노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노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고 하면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뭐 단군세기에 보면 제 6대 달문 단군에 보면은 이런 그 천재를 지낼 때 대국이 2나라가 왔고 소국이 20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제가 이 전통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깨비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이 안 돼가지고 눌러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연결이 안 돼 있네. 이제 성화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불이 내려와요. 쭉 내려오면서 난데없이 도깨비가 나왔어요. 네, 도깨비입니다. 도깨비는 장난을 잘 치죠. 그리고 또 흥과 열정이 있습니다. 계획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보통 성화 점화죠. 예. 그동안에는 올림픽 계획신이 성화 점화 후에 불꽃을 쏘아 올리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계획식에서는 점화된 성화의 불꽃이 3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도깨비와 평창을 깨우며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 폐회식 끝난 뒤에 이제 성화가 꺼져서 도깨비들도 잠들어 있었는데 이 불을 좋아하고 불을 잘 다루는 도깨비들이 평창의 하늘에 켜져 있는 저 성화 불빛을 보고 지금 다시 살아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성화의 기운을 받아서 또 다른 이 평화와 그리고 또 열정을 뿜어낼 계획입니다. 불꽃이 환하게 또 밝혀졌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12개의 유닛에서 불꽃이 터져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그렇죠? 네. 그 부분만 다시 볼게요. 뭐라고 그랬죠? 세부. 예? 세부? 시부. 시부? 시부? 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치우. 네, 치우입니다. 치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은 빨간색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치우천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치우가 있습니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치우라고 하면서 도깨비로 들어가는데 도깨비가 붉은 옷을 입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결국 도깨비의 어떤 원형은 바로 치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치우라고 보통 저런 소리를 이제 일부러 넣은 거죠. 우리는 저희 도깨비가 치우다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이 공연 개막식 자체는 고구려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모티브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치우천왕은 우리가 이제 배달국의 14세 좌우지 환웅이라고 하는데 일명 이제 치우천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치우는 상고시대 중화민족의 중의, 동의, 묘만, 구려족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8명의 환웅이 있는데 14세 환웅천왕, 14번째 환웅천왕입니다. 그래서 이 치우천왕과 또 중국의 시조인 황제 헌원과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 이제 탕록대전이에요. 탕록대전인데 황제가 일어났다.
황제가 치우천왕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황제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73번을 싸웠는데 탕록에서 그를 사로잡아 신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측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1990년대 후반까지도 황제 헌원관 신농, 염제 신농.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염황자손이다, 염황지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를. 예전에는 황제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980년대는 신농시를 끌어들여서 염황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990년대 말로 들어가면 염황치손이라고 중국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이족의 어떤 그 장군인 치우천왕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상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치우천왕이 쇠를 가장 먼저 써요. 갈로산에 쇠를 채취하여서 칼, 투구, 갑옷, 창 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중화삼조당이라고 하는 그 탕록 바로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곳에 3명의 조상이 치우천왕을 그려놓고 있는데 돌도끼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석기시대의 어떤 왕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냐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쇠를 채취한 최초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돌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조폐공사에서는 이렇게 메달을 만들었죠.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의 치우천왕을 그려놓고 있고 그 뒷면에는 뭐냐면 도깨비상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도깨비다. 치우라고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치우천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팔리는데 굉장히 비싸요. 이게 얼마더라? 이제 비싸가지고 못 샀습니다. 못 샀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방상시라고 하는데 치우천왕은 하나의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머리에 뿔이 있으며 맨손으로 맹수를 잡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으로 들어가면서 방상시 탈로 바뀌어요. 아까 그 도깨비들이 처음에 쓰고 있던 탈이 방상시 탈이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눈이 4개인 이 탈을 쓰고 있어요. 우리 영화 군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방상시 탈은 뭐냐면 도깨비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삿된 어떤 마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굉장히 높은 신으로 받들여지잖아요. 그래서 방상시가 장례식 때 나가요. 장례식 때 맨 앞에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장례식이거든요. 예전 장례식에 민간에서는 아니지만 조금 지체 높으신 분이 하면은 여기에 이제 방상시가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방상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불삽 이런 것들 같이 나갔고요. 방상시의 어떤 모습이고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보면은 탈을 2번 바꿔요. 그것도 뭐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빨간 도깨비가 나오고 뒤에는 보면 황금색 도깨비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탈이 바뀌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해석을 하지 않고요. 묘족이 있습니다. 묘족. 이 치우천왕을 모시고 있는 묘족이 있죠. 이분 뭐 유일한 묘족 연예인이죠. 여기 보면 치우총 앞에서 치우천왕의 어떤 그 뿔 달린 모습을 하고 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 묘족. 중국의 소수민족이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 묘족이 있습니다. 이 묘족의 시조로 치우천왕이 이제 받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호남성 묘족 자치구에 보면은 이렇게 치우천왕 상이 있는데,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진한 때에 지냈다.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붉은색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붉은 도깨비죠. 그것은 치우천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붉은색 천을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치우천왕을 받드는 삼묘족의 어떤 모습인데요. 이 삼묘족을 보시면은 치우 제사 대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보시면 도깨비로 그려놓고 있죠. 도깨비 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묘족의 어떤 그 축제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2명의 도깨비가 춤을 추고 난 뒤에 12개 유닛이라고 그랬잖아요. 12개 유닛에 불꽃이 튀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묘족의, 제가 보기에 이제 묘족의 어떤 춤판에서도 보면,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보면 12개거든요. 12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우천왕은 아시겠지만 월드컵 때 우리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귀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세발 항아리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게 귀면이에요. 귀면. 여기 세 군데 해가지고 이게 귀면으로 해가지고 이 항아리의 사땡 기운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또 이게 도깨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리랑. 그러니까 아리랑을 또 이렇게 아리랑과 시련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영상을 링크를 아직 못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하얀 메밀꽃밭 위로 정선 아리랑이 들려옵니다. 배가 나와요, 배가. 잘 보시면 난입자가 한 명 있어요. 빨간색 이 재미교포인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셀카 찍고 하다가 지금 구금됐습니다. 아마 폐막식 지나면은 아마 풀려날 것 같긴 한데요.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또 바깥에 나가서 차 위에 올라가서 뭐 하고 하다가 구속됐어요. 자, 이게 화면을 안 찍어서 그런데 여기 들어오죠. 여기 빨간색 이상한 사람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셀카 찍고 방금 데리고 나가요. 5명의 어린이가 탄 뗏목에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처럼 메밀꽃은 다시 일어나고 들판 이게 이제 근현대사를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전체 우리나라의 역사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역사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어떤 민족이라고 할까요? 그 민족이 고난과 어떤 그런 고통 뭐 이런 거 침략 이런 걸 겪어와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근현대사가 더 제일 굴곡이 심한 것이죠. 풍성해집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아리랑은 삶의 기쁨과 슬픔을 골고루 담고 있는 절절한 가락입니다. 아리랑의 그 정서와 많이 닮아있는 시련과 고난의 근현대사를 지나온 대한민국은 이제 은하수처럼 펼쳐진 저 깨끗한 반딧불이처럼 평창 올림픽을 통해 세계인들의 가슴에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이분 정선 아리랑을 부르시는 모습이고요. 정선 아리랑이 이제 지금 그 기사대로 그대로 가사대로 그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배가 있어요. 배를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동학 가사가 남조선 뱃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남조선 배 띄어라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왜냐면 우리가 동학에 보면 김계남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 열개자 남역 남자예요. 그러니까 동학 시대에도 보면 이미
남쪽 조선, 북쪽 조선이라고 해서 남북이 분단된 거를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민간의 어떤 그런 비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남조선이라고 하는 건데, 남조선, 이 남쪽 조선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조선 뱃노래라고 하는 동화 가사가 있습니다. 뭐 김지아 씨 같은 분들이 이제 80년대 이걸 썼죠. 남녘당 뱃노래라고 했는데, 이거를 2012년인가 이제 개정판을 냈는데 남조선 뱃노래로 냈어요. 왜냐면 이제는 남조선이라고 원래 이름대로 부를 수 있다. 원래 이름대로 부를 수 있다. 옛날에는 그런 어떤 탄압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동화 가사 그대로 제목을 못 썼는데, 지금은 남조선 뱃노래다. 그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탄 어떤 민초들의 어떤 고통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새로운 것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상을 부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고조선, 단군조선이라든지 그 이전에 뭐 바이칼에도 있었지만 바이칼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단군조선에 보면은 송화강 아사달이라든지 백악산 아사달 해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고려 시대로 가게 되면 그 이전에 이제 평양으로 이제 내려오고요. 평양으로 내려오고 고려 시대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개성으로 가잖아요. 개성으로 내려오고 개성에서 뭐냐면은 이제 그 근세 조선으로 가게 되면 한양으로 내려옵니다. 이 한양이 바뀌어서 서울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가 이제 행정 수도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모든 부서들이 다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세종시죠. 세종시. 그리고 이제 범대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보면, 조선시대도 원래 그 정도전하고 이렇게 처음에 수도를 얘기할 때 이 계룡산, 뭐 신도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주춧돌까지 세우고 1년 동안 공사를 하다가, 이 조선이 이렇게 큰데 중심에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 있냐라고 해서 그런 어떤 신하의 탄원에 의해서 한양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동학에서부터 얘기를 하지만 남조선 뱃노래다. 이미 남한, 북한이 있기 전에 우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건너서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도읍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 태고에는 황금 시대가 있었다. 태고에는 여기서 황금이 올라오잖아요. 황금 물결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태고에 이 사신도가 있는 어떤 신화시대, 어떤 그런 태고 시대에는 뭐 투쟁이 없었던 시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소통하고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중간에 아리랑 고개를 건넜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인간과 하늘이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금 물결에 보면 태고의 어떤 황금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환인의 나라인 황국 시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무병장수의 시대고 전쟁이 없는 시대다. 이 무병장수를 얘기하는 게 하나의 아까 인면조 이런 것이 무병장수의 어떤 그런 황금 시절, 그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거지만 그 우화량의 그 천단 구조를 보면요. 지금 중국은 이 천단을 그대로 놔두고, 중국은 보통 유물이 나오면 그 유물을 옮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그 위에 씌워버립니다. 이렇게 건물을. 여기 박물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사실은 우리 경기장하고 꼭 비슷한 어떤 원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화량 다시 원형 재단을 보시면, 재단에 보면은 전부 요게 있습니다. 무저형 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늘과 땅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 천지와 소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것을 해석을 해요. 그것이 이제 삥 둘러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건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면 이걸 한의화라고 해가지고, 한의화 토기가 일본 고분, 이렇게 둥그런 고분 밑에 보면은 똑같이 이 한의화 토기도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삼국시대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토기들이 있습니다. 원통형 토기인데요. 이 토기들이 밑에가 무저형입니다. 이게 밑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토기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토기라고 하는 것은 뭐 음식을 받아놓거나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사에 쓰는 위,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그런 어떤 원통형 토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천신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요. 이거는 뭐 천부경에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람이 먼저다잖아요.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에 있다. 사람이 어디에 중심에 있냐면은 여기서 이것을 하다가 뭐냐면 위로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냐면 아시겠지만은 세계와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세계가 연결돼서 어디와 소통을 하냐면 하늘과 소통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죠? 이 하늘과 소통하게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외국인들도 마지막에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사람도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거에 매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 부분을 그 부분이 뭐냐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건 앞부분에 이건 앞부분 거. 예 다른 파이죠. 앞부분 건데요. 자, 이거를 보는 건 이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예. 하늘 그래요. 땅 그래요. 사람. 이 발음이 좀 해야 되는데. 평창. 얼수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천지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뭐가 이렇게 나왔지? 천지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하늘 할 때 빛이 한 번 딱 쐬요. 그 다음에 땅 할 때 두 번 얘기를 해요. 두 번. 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할 때 세 번 빛이 이렇게 세 번 빛을 쏩니다. 이렇게 세 번 쏘거든요. 그 부분 보셨나요? 자꾸 이게 눌러가지고 죄송한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걸 잘 보시면 한번 하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늘 하나. 땅을 나타내는 숫자는 2다라는 거죠.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늘이 순서로 봤을 때는 하늘이 첫 번째고 땅이 두 번째인데 하늘과 땅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니까 1 더하기 2를 해서 사람은 3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천부경에 보면 천일일, 지일, 이, 인 1, 3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1, 2, 3으로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1, 2, 3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은 천일지일이라고 붙어요. 천일지일, 그 다음에 천일지일, 인일이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하나요, 땅도 하나요, 인간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근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천일일, 지일이, 인일,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영상에서 하늘, 땅, 사람을 부르면서 표현한 게 바로 이 천일일, 지일이, 인일, 3이라고 하는 그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칠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런 어떤 천부경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라고 하는 앞부분의 구조의 백구로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인중천지일이 되는 거죠. 이게 인중천지일. 사람이 중심인데 천지와 하나가 된다. 천지와 하나 된 그런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게 왜 하늘로 연결이 되냐면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전부
하늘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늘과 하나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나오면서 하늘의 이상을 우리가 땅 위에 실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돼서는 우리가 인간이 중심이면서 하늘과 소통하겠다는 정신으로 해서 미래로 해가지고 이 개방식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은 이제 보통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천지의 이상을 가장 실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태일이라고 합니다. 태일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주제로서 뭐 인중천지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하나의 요지는 뭐냐면 단순히 고구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철학적인 부분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고구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이전에 단군조선, 웅녀로 대변되는 환웅의 시대, 그리고 뒤에 가보면 도깨비를 얘기하면서 치우천왕을 얘기한 부분, 이런 걸 봤을 때 환웅시대까지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부분에 가보면 이런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국 구전지서라고 하거든요. 9,000년 전에 환국에서부터 미전되어서 내려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천부경의 사상을 밑에 바탕에 이렇게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통과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밖으로는 고구려를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 시대부터 태고의 황금 문명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불곡의 삶을 이어서 마지막에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황금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주관적 해석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5분까지 휴식 시간을 좀 갖고